자, 그러면 109쪽에 비용의 인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 1번은 이제 비용의 인식 기준은 미리 암기를 했네요.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요거는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번 그리고 3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2번, 3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잠시 한번 보고 와야 될 게 있어요. 책을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책이 한 10,000페이지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책은 잠시 어디를 펴주시는가? 425쪽을 잠시 피시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비용의 인식 기준. 비용의 인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말을 했네요.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인식한다. 책을 보니까 반가로 1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용의 인식 반가로 1번 해놓고 수익과 마찬가지로 비용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사용, 소비 425쪽 잠시 피자고요. 수익자 다시 읽겠습니다. 425쪽 보니까 비용 인식 기준하고 나와 있고 반가로 1번 수익과 마찬가지로 비용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므로 재화나 용역의 사용, 소비로 가치가 감소될 때 인식해야 되지만 이 논리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해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2번 결과적으로 비용의 인식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때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이거예요.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킬 때는 3단계의 대응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능하다면 직접 대응시키랍니다. 가능하면 직접 대응시키래. 어떤 경우에 직접 대응시키는가? 인과관계가 명백할 때, 원인과 결과가 명백할 때. 자, 이번에 비용이 생겼어요. 이 비용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원인과 결과가 명백할 때는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시키래. 직접 대응시키래. 자, 이때 직접 대응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응된다 해서 인과관계에 따른 대응 또는 인과관계에 의한 대응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자, 비용의 종류를 몇 가지를 써놓고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되는 비용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수익의 대장 이름이 누구예요? 매출액. 비용의 대장 이름이 뭐예요? 매출원가가 있죠? 자, 우리 회사에 이번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했어. 여러분,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봐야지. 인과관계를 물어볼게요.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어? 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래갖고, 아니 내 딸? 깜짝 놀랐네.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잖아.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내가 뭐 2살에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깜짝 놀랐네.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매출액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매출액이 있으니까.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판매 수수료, 판매 운임, 판매원 수당. 자, 여러분, 판매 수수료, 판매 운임, 판매원 수당 같은 비용들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매출액 때문에 태어났죠. 팔았으니까 이런 비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서 포장을 해줬으면 포장비가 들어가겠네? 포장비. 누구 때문에? 매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비용 중에서 매출 또는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아닌 건 포장비 하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들이 직접 대응되는 비용, 바꿔 말하면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음, 원인과 결과가 명백할 땐 직접 대응시키래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명백하지 않을 땐 간접 대응을 시키는데, 간접 대응 시킬 때도 순서가 있어요. 뭐 여기서 간접 대응이라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접 대응 시킬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하래요. 뭐 사람들은 줄여서 흔히는 배분 비용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배분 비용 또는 배분 원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건물을 사왔어요. 건물을 10억에 취득했어요. 10억에 취득했어요. 예상 수명이 100년을 쓸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올해 물건을 잔뜩 매출을 했어요. 매출액이 있어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했고 그래서 매출액이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올해의 매출액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했는지 인과관계를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올해 매출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건물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조금씩 비용화 시켜야 합니다. 얼마를 비용화 시키는가? 100년에 걸쳐서 10억을 다 비용화 시키는 건 아니고, 수명이 너무 길어? 몇 년으로 할까? 계산하기 쉽게. 한 20년으로 할까요? 20년으로 해요. 자, 그러면 10억에 산 건물이 적다고요? 좋아요. 100억에 샀어.
100억에 산 건물이 20년이 지나면 0원짜리가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 100억 주고 샀는데 내용연수가 20년인데 어제 끝났어. 제가 가서 수명 다 끝났으니까 이 건물 저 주세요. 그럼 그냥 줘요? 안 주죠? 내용연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처분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처분 가치가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쳐. 그러면 건물을 100억에 산 건물이 2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억이 되는 거죠. 말 실수했네. 100억에 산 건물이 20년이 지나면 30억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가 달아서 없어진 거예요. 70억에 달아서 없어진 거죠. 이 바로 70억 원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조금씩 비용화 시킵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리고 조금씩 비용화시키는 과정, 요걸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감가상각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한번 들어본 걸로 만족합시다. 따라서 같이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원래는 이제 조금 숨은 뜻이 조금씩 비용화시키는 것 이런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표현을 그냥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나와요.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이 얘기는 조금씩 비용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란 100억에 샀지만 수명이 끝이 나도 30년의 값어치가 있다면 70억만 감가상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같이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말고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것들. 무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상각을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의는 똑같죠.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이번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하면 안 되지.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무슨 얘기냐?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냥 내용연수에 걸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분하래요.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건 이것밖에 없죠. 다음 중 체계적으로 배분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운 게 없는데? 체계적으로 배분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100이면 99번 답은 감가상각비일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가능하면 직접 대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발생과 동시에 즉시 인식하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즉시 인식 비용이다 또는 발생과 동시에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머지 모든 비용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냥 오늘은 나머지 비용. 예를 들어서 자 직원에게 출장을 보냈어요. 왕복 택시비 10,000원 줬어요. 여비교통비 10,000원이죠. 자, 이 직원이 출장을 가서 올해 매출액에 정확히 얼마나 기여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힘들죠. 그러면 직접 대응할 수는 없네. 이 직원이 한 40년 근무할 것 같아.
이 차비 10,000원 준 걸 나누기 40년에서 조금씩 비용화시켜 말도 안 되죠? 이런 거 그냥 발생과 동시에 즉시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예제 2번처럼 나와요. 425쪽. 425쪽. 거기 설명 다 나와 있잖아요. 반가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자,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직접 대응 또는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을 찾으면 되는가? 비용 중에서 매출 또는 판매라는 말을 찾으면 돼요. 매출 또는 판매라는 말을 찾으면 돼요. 찾으셨습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계속해서 109쪽 원위치 들어갑니다. 뜬금없이 저 뒤에까지 와서 설명하는 거는 지금 이거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렇죠? 이 내용을 저 뒤에다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책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와서 설명하는 건 그만큼 편리해진, 학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요거를 그렇게 조금 편리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더 편리하게 해주죠.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걸 앞에다가 문제를 집어넣고 뒤에도 다시 집어넣으면 나중에 책이 이렇게 되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 혹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저 자식 강의를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거기 보니까 이번엔 109쪽 땡글뱅이 2번입니다.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득 이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나중에 이제 해당 가끔 가다가 강의가 여유 있을 땐 여러분들한테 가득 기준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수익은 가득되고 실현되면 인식한다. 가득이란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하는데, 자, 됐습니다. 가득이란 말은 빼고 읽읍니다.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수익의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수익의 비용을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수익의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및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은 외워야 되는가? 책 편제상 안 쓸 수는 없고, 2번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기는 조금 그래요. 지문에 넣을 수는 있지만 이걸 틀리게 답으로 만들어서 출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3번이죠. 3번. 경제적 교육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제적 교육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제적 교육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아마 보나마나 요거 설명하려고 같아. 여러 회계 기간 떴으니까 경제적 교육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 요 얘기는 직접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를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 등으로 표시된다.
자,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고, 이 말이 나오면 생각나는 말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이 말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4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뭔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어.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에요. 뭔 얘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나한테 돈을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없는 지출이라고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돈을 벌어줄 만한 잠재력이 없는 지출이라고요. 이렇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산으로 지출을 했는데 자산 처리할 수 없다고요.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건 이런 경우 있죠. 과거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됐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어느 한순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거 나한테 더 이상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어. 더 이상은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에는 그 자산을 제거하고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됐더라도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음 5번,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저를 볼까요?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분계를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도대체 저 자식 뭔 소리야 이럴까봐 걱정됩니다만은, 예를 들어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왔다라고 칩시다. 돈을 빌려왔으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지요. 현금을 빌려왔다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함과 동시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지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영업용 비품을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쳐볼까요? 비품을 사오고 나중에 주기로 했다.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비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비품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부채는 자산의 인식을 수반합니다. 자산의 인식을 수반한 대부분의 부채를 인식할 때는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 자, 이번에 어떤, 예를 들어, 제품 포중 충당 부채와 같은 부채가 생겼다라고 쳐. 근데 자산은 안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졸지에 부채가 증가했네요? 그럼 자산은 안 늘었어. 근데 자산은 안 늘었어. 그럼 자본이 감소하죠? 자본이 감소하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따라서 제품 보증에서 발생하는 부채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와 같이 비용을 동시에 인식해야 된다. 그 내용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예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1번에 보니까 자산은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한마디로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맞는 말이죠.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근데 여긴 비용을 인식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4번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교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부채는 줄여서 말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맞죠?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수익이 증가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맞죠?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수익이 감소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맞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측정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옛날에 얼마에 사왔는가? 사올 때 가격이 취득 원가지요. 물론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딱 하나 예외는 있죠.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는 그냥 비용 처리하죠. FVPL 금융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는 비용 처리하지만 다른 모든 자산의 취득을 위한 거래 원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자, 취득원가, 비용을 포함한 사올 때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런데 요게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산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이게 공정가치의 정의라 그랬고 한마디로 요즘 시세를 말하는 거죠. 시세. 공정가치가 얼마냐? 3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이 자산을 적을 땐 얼마라고 써야 될까? 100만 원이라고 써야 될까? 300만 원이라고 써야 될까? 아니면 전혀 이상한 금액을 써야 할까? 보면은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최근 보니까 반가로 1번의 역사적 원가, 반가로 2번의 현행 원가, 반가로 3번의 실현 가능가치, 이행가치, 4번에 보니까 현재 가치하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살펴볼게.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 괄호 열고 닫고 취득 원가 이렇게 쓰세요.
역사적 원가, 다른 말로 취득 원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놨어요.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역사적 원가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또는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는 것. 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요즘에 공정가치가 얼마건 또는 뭐가 얼마건 신경 쓰지 말고 취득 당시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또는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 여기서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사올 때 꼭 돈만 주나요? 다른 걸 대가로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거 아니에요. 땅 사고 내가 살던 집 주고, 그죠? 집 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 넘겨주고, 그래서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라고 한 거야. 한마디로 사올 때 지급한 대가, 요즘 시세가 얼마가 됐건 무조건 사올 때 대가로 주는 것, 이걸 우린 역사적 원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는가? 장부에 얼마라고 적을까? 이걸 전문용어로 측정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얼마라고 적을까? 측정.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할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측정. 책을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놨어. 측정은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측정은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다수의 측정 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신대. 측정이란 재무제표에 표시될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다수의 측정 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예제 5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 맞아요, 틀려요? 맞죠?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네요. 2번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다. 이 얘기는 지출의 효과가 오래 끝난다는 얘기죠. 자, 가끔 이제 기초과정에서 뭐라 그러는가?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 이 표현을 갖다가 가끔 농담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초과정 할 때 뭐라 했냐면은 오늘 화장하셨죠? 그럼 앞으로 한 3년 동안 화장품 더 이상 안 지어도 되나요? 이런 거. 지출의 효과가 그날 끝나버려. 이거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어떤 특정 분 짚으면서 가끔 농담으로 저분 제가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정말 예뻤던 분인데 지금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그래요. 손 좀 댔어요. 요거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 끝나가니까 이건 자산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할 때도 있었고, 이 앞에서 이해시켜 드릴 땐, 자, 지출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면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당해기간 후에도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경제적 계획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교도소 가야죠. 자산으로 아니, 지출의 효과가 금방 끝났는데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분식회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찰에서 부른다니까 회장님 오세요 그러면은 끌려가. 이거 회장님이 야 빨리빨리 사와 그럼 뭐 사러 가야 돼? 휠체어 사고 마스크 사고 목도리 사고 뭐 사야지 또? 이렇게 환자처럼 끌려가야 되잖아요. 이거 분식회계지. 이거 죽일 놈이지.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2번 3번 경제적 교익이 여러 회기 경연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알아. 문제 많이 읽어보다 보면은 책이 뭐 설마 뭐 국제기준 아무리 뭐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여러 군데 나오겠어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이런 말 전부 다. 경제적 효익이 여러 회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소액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됐지요?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해당 항목은 주석 설명자료 또는 부속 명세서에는 공시될 수 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남자분들한테 물으면 잘 몰라. 여자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요즘 연예인 중에 제일 핫한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 그냥 집에서 열심히 공부만 할 뿐이에요? TV를 안 봐서? 제일 핫한 연예인 누가 있어요? TV를 원래 안 보고 집에 가면은 시만 읽고 뭐. 제일 핫한 연예인 누구 있어요? 저분은 더 이상하네. 김보검이란다. 세상에. 안 물어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도대체 저분이 조선시대에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나도 모르겠네. 요새 뜨는 연예인 중에 하나 이 힘세네. 이게 누구지 그거? 마동석도 잘 나가잖아요 사실은. 마동석. 자, 마동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연예 기획사를 해요. 이번에 마동석이 우리 회사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쳐요. 자, 이게 자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볼까요? 자산의 4가지 특징 중에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첫째,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첫째 조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되었습니까? 계약이 완료가 됐다니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되었나요? 우리 회사에 근무한다니까. 취득이 완료가 된 거죠. 둘째 조건,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나요? 지배되고 있죠. 셋째,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나요? 되죠. 넷째, 지금부터 이제 마동석을 분해를 해서 팔아보자고요. 뜯어서 머리카락 뽑아 팔고 뭐하고. 그 금액 정확히 얼마짜리예요 마동석이가? 그게 안 되네. 그러면 이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재무제표 본문에는 못 졌지만 주석이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설명자료라든가 부속 명세서 같은 데다가는 주석에다가는 이거 쓸 필요가 있을걸? 마동석 성일기획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이거 쓰면 돼, 안 돼? 쓰면은 투자자 막 물려들잖아요. 되잖아요, 이거. 재무제표 본문의 목적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석, 설명자료, 부속명세서 등에는 기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재무제표 본문에는 저걸 본문에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본문에는 못 적어. 하지만 주석, 설명자료, 부속명세서에는 공시될 수 있죠. 자,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요거 부채를 인식한과 동시에 비용도 인식한다, 요 얘기죠. 자, 됐고요. 예제 6번은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네가 강의 안 하는데 왜 여기다 문제 썼어? 이거 나와봤자 이거 한 문제예요. 바뀔 것도 없고. 그럼 앞에서 답 찾는 연습하자고. 조금 전에 보면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 이행 가치, 현재 가치 하고 말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면 뭐 어떤 거는 뭐 할인한 가격, 어떤 경우 할인하지 아니한 가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비슷한 말 찾아서 답 찾는 연습만 해보세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강의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113쪽. 113쪽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한국채택 국제기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기준서 중에서도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아, 맞죠?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네. 그거 표시해서 내가 해설을 잘못한 줄 알았네. 예조업은 잘못된 거 아니죠? 자, 재무제표 표시하고 나왔는데 국제기준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미리 용어 정도만 오늘 살펴보자. 첫째,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나왔네요. 이미 11, 12월 또는 9, 10월에도 이미 암기했던 건데 또 암기할게요. 기타 포괄손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의는 이렇게 되죠. 기타 포괄손익이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결론은 기타 포괄손익도 분명 수익 또는 비용이다. 수익, 비용 중에선 당기 손익 계산에 써먹는 게 있고 못 써먹는 게 있죠. 한마디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인데 종류가 딱 5개가 규정이 돼 있죠. 첫째, FVOCI 금융자산 재측정 손익, 평가 손익 같은 말이고요. FVOCI 금융자산 재측정 손익. 입 아프니까 평가 손익이라고 할까요? 둘째,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세 번째,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까지도 하지 말자고. 앞에서는 현금 흐름 위험회피의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 손익 했지만 입 아프니까 이것도 줄여서 우리는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이렇게 하자 그랬죠.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일단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거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5문제 무조건 외워야 돼요. FV OCI 경제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으로 위험회피 수단 평가손익, 재평가인 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그런데요, 그 아래 박스 안에 거 이제 참고 바람하고 나왔는데, 참고 바람 해놓고 그 중에 첫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한 번 더 시작. 저를 보세요.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이란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투자회사가, 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잔뜩 샀어요. 주식을 산 우리 회사는 투자회사고, 주식을 발행한 저 회사는 피투자회사입니다. 필기 안 해도 되고 저만 보세요. 따라서 같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뭔 얘기, 완전한 지배를 하는 건 아니고 막강한 힘을 행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센 사람, 쟤는 나한테서 조정을 받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회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쟤는 나의 꼬붕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꼬붕 좀 거느리고 살 때 쟤 내 꼬붕이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전이는 우리의 오야붕이야 뭐 이랬었잖아. 그런데 회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쟤는 나의 꼬붕이야 그러는데,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저 회사는 우리 회사의 관계기업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 관계기업이라고 나왔죠? 내 꼬붕이란 얘기야. 헷갈리면 쓰세요. 관계기업 땡글뱅이 화살표 끌어서 나의 꼬붕 이렇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는가? 관계기업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 요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 관계기업의 기타 포괄손익이 변하면 우리도 그걸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기업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변하면 우리도 그거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절대로 몰라도 되는데 저 혼자 읽어볼게. 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중 신용 위험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단 회계 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하고 체계는 써놨는데 여러분은 볼 필요 없어요. 왜 써놨냐면 제가 애초에 2018년 기본서를 쓸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주택관리사 책들은 전부 다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책을 쓸 줄 알았었어. 근데 막상 책이 출간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주택관리사 책을 쓰는 것 중에서 단 2사람만 국제기준을 이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썼다는 거죠. 단 2사람만.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을 쓸 때 뭐라 했냐면은 너나 없이 기준서를 다 반영해서 쓰면서 혹시나 이거 왜곡 해석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이 이거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책에는 기타 포괄손익이 이렇게 나왔던데요, 왜 여기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이 계실까 봐 책을 쓴 것일 뿐, 그래서 참고만 바람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들 위에 5개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땡글뱅이 1번에 보니까 재분류 조정 가능한 게 있고, 하나는 재분류 조정이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재분류 조정이 재분류 조정을 한다 이 얘기는 반가로 3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 반가로 3번 보니까 재분류 조정이란 말의 의미가 나왔어요.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기타 포괄손익이었던 놈을 당기손익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거, 이게 재분류 조정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이었던 놈을 당기손익으로 보내주는 것, 우린 이게 재분류 조정인데, 기타 포괄손익은요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당기손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가지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무조건 재분류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강의하는가?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서 발생하여 기타 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은 당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 차손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옛날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하고 유사한 놈이 지금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FVOCI 금융자산입니다. 그런데 FVOCI 금융자산의 경우도 옛날에는 무조건 재분류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되지만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한 것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채무상품은, 자, FVOCI 금융자산 중, 요건 별도로 외우세요. FVOCI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되지만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안 된다. 한 번 더.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중, 한 번 더.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중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되지만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안 된다. 나중에 금융자산 강의할 때요, 이 내용이 여러분 실력에 엄청난 계산 문제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때 가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지금 미리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번만 더 얘기하지. FVOCI 금융자산, 여러분들 그 웃은 게, 지금 이거 앉아갖고 나 도대체 저 자식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서너 번 강조하면은, 제가 지금 몇 차례 하잖아.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중 채무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되고요,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거 몰라도 때려주게도 그것만이라도 외워오세요. 그러면은 그거 참 회계가 신기하다니까. 몇 번 듣다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몇 번 듣다 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쉬워지는 겁니다. 지금 막말로다가 뭐 하나 설명할 때 못 알아들으면 거기서부터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거 다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말로 작년에 세 과목에서 단 2문제를 틀렸다는
그분은 뭐 기억하는 줄 알아요? 그분도 날마다 질문이야, 날마다 질문. 좀 더 지나서 날마다 질문해. 자신있는 몇 가지, 나만의 자신있는들 늘려가자 그랬으면은, 강조를 하는 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이라도 외워와야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면은, 요 세 가지, 아래 거 세 가지. FVOCI, 그러니까, 정이 힘들다면은 차라리 이렇게만 외워도 되고, 왜? 어차피, 재분류 조정이란 건 기타 포괄 손익의 경우만 쓰는 거니까, 기타 포괄 손익 중 지분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 손익 중 지분상품의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거는 재분류 조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재분류 조정이 된다.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이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것은 재분류 조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된다. 그 다음에 4번. 당기순손익은 볼 거 없어요. 당기순손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단 기타 포괄손익은 계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재분류 조정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지금은 기타 포괄손익이었지만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우린 이걸 재분류 조정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총포괄손익이 뭐예요? 총포괄손익은 그냥 말로 기억 안 해도 돼. 당기순손익에다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한 것. 당기순손익에다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한 것. 그러면 113쪽은 다음 수업할 때는 그 아래 재무제표의 개념 거기서부터 나갈 거거든요. 113페이지의 핵심은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 5개 외우는 거, 재분류 조정 안 되는 거 3개 외우는 거. 암기할 게 왜 그렇게 많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암기할 게 많은 것 같이 보이죠? 자꾸 읽다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지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회계는. 지금은 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 이걸 왜 재분류 조정이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분들은 내 이름이 왜 김성일인지 이해가 안 가? 이분하고 같은 거야. 근데 김성일이는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엔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니까 김성일이지. 이해가 간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가지 외워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일정 용어를 반복해서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전부 다 회계는 이해입니다. 암기가 없어요, 회계는. 그러나 오늘 외워야 될 거 있죠? 113페이지에서 외워야 될 거는 몇 개? 두 개. 첫째 기타 포괄손익의 종류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재분류 조정 안 되는 거 3가지. 채무상품 평가손익은 재분류 조정 안 된다 그랬죠? 안 속는구나. 지분상품 평가손익만 재분류 조정이 안 됩니다. 현금으로 위험에 비슷한 평가손익 재분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해외삽정 재무제표 한산 니은디 있죠? 니은디 솔직히 시험에도 안 나와. 종류 5개 암기하는 걸로 나와요. 재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안 나와. 그런데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기역, 니은, 이 2개는 써먹을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암기하자고요. 5개 암기, 3개 암기.
다음 강의는 113쪽 하단 재무제표의 개념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주 일찌감치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